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특히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주말 내내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와 북부 동해안이 20에서 최고 70cm, 강원 중남부 동해안이 10에서 최고 40cm 이상입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새해 들어 한국과 중국, 이 양국 간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방문 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한 지 하루 만에 다시 또 추가 보복 조치를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중국을 잠깐 경유해서 다른 나라에 갈 때도 이 비자를 면제해 주지 않기로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태국 가려는 비행기가 중국에 몇 시간 또는 하루 정도 경유하는 그런 항공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항공편이라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이 비행기 탈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을 콕 집어서 이렇게 중국 방문길을 막은 중국 당국의 조치에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기억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번 중국 비자 발급 중단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또 중국 경제가 지금 위기인지 아니면 기회인지, 이것도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행이 지금 잠깐 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조금 밖에 PD하고 좀 사인이 안 맞았어요. 비가 와서 그런 것 같은데. 비가 와서. 자, 중국이 한국하고 일본에 대해서 그 단기 방문 비자 발급 중단했잖아요. 그리고 또 잠깐 들리는 경유하는 거, 이거는 원래 이제 다 그동안 비자 안 받아도 됐었는데 이것도 이제 비자 받아야 된다. 그런데 비자를 안 내주니까는 이런 비행기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한국하고 일본에만 지금 취해진 조치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로서는 조금 당혹스럽긴 하지만 그 외교라는 게 보면은 정말 고차원의 방정식을 풀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그 초등생 기싸움 하듯 그런 이제 상황도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초등생 기싸움. 그래서 지금 같으면 이제 그 후자가 아닌가. 기싸움, 초등생.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 일본,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자 가지고서 삼국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서 비자를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을 하니까 중국이 소위 말하는 대등권 똑같이 해야 되지 않냐. 한국이 먼저 시작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을 이제 했었고. 근데 일본은 그 검사만 강화했지 비자 발급을 제한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보다 먼저 한국이 먼저 중국인에 대해서 비자를 안 내줬군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중국도 그럼 한국인도 그럼 중국에 못 들어와, 이렇게 한 거고. 그렇죠. 일본은 그런데 비자 발급 제한은 하지는 않았다면서요, 중국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는 중국이 먼저 발급 제한을 해버린 거죠. 일본까지. 그랬더니 이제 일본은 반대로 중국이 우리한테 이제 그 얘기하는 것처럼 대등권을 이걸 훼손한 거다. 그래서 이거 비자 발급 제한하는 것들 이제 항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안을 놓고 보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 그 코로나 초기 발생 시기에 이제 중국인들이 대량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확산이 됐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 조치로 이제 그렇게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비자 발급 제한한 거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먼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정도 기간을 정해서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한, 우리는 그런 조치였지만 중국은 이번에 외교부 장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외교가 보면 그 특징이 늑대라고 그 전랑 외교라고 하는 이제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정상적인 외교, 말로 하는 외교보다는 이제 힘으로 또는 이제 조금 그
그 부드러운 외교가 아닌 이제 강대강으로 가는 외교가 예. 많이 보여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선봉에 섰던 사람이 보면은 예. 이 주미 대사를 했던 친강이라는 사람인데 예. 이제 이 양반이 이번에 외교부장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중국의 그런 전랑 외교로 예. 놓고 보면 이 새로운 장관이 바뀌었는데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간의 이제 기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국이 첫 번째로 예. 그 대상이 이제 우연찮게 된 것 아닌가 싶어요. 시범조로. 그렇죠. 그래서 뭐 진강 대사 같은 경우는 예. 외교부 장관 되기 전에 뭐 미국에 부임하기 전에도 미국에 대해서 아주 이제 뭐 강한 얘기들을 해가지고 예. 미국 조야의 반발을 이제 살 정도로 강경 인물이었기 때문에 뭐 G1한테도 그런 정도로 이제 나가는 쪽이었으니까 G10 정도면은 뭐 충분히 강경한 이제 태도를 예. 보일 수가 있는 것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그 중국 외교부의 인사교체기에 보여주는 그 쇼잉타임 예.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겹쳐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그 한국하고 일본 말고 미국에도 그럼 뭐 어떤 조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보면 중국이 해외 여행 제한을 풀면서 예. 각 나라들이 대응 조치를 한 나라가 14개인가 15개인가 있어요. 예. 뭐 어떤 형태 단계 제한이 예. 그 중에서 이제 엄격한 그 제한 조치를 예. 한 나라가 5개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 일본, 이태리, 인도 그리고 아마 필리핀인가 뭐 하여간 그 5개 나라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한국이 먼저 예. 그 대상에 들어온 거죠. 근데 뭐 나머지 나라들의 경우들은 아무래도 뭐 중국도 해외여행을 시작한다고 하면 가까운 나라부터 가게 되지 예. 먼 나라부터 이제 가기 어렵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이 가장 가까운 나라고 예. 또 어떻게 보면 조치가 다른 나라보다 조금 일찍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태리, 필리핀 이쪽도 그럼 비자 안 내줘요 그러면은? 비자를 안 내주는 쪽은 아니고 엄격한 방역. 엄격한 방역. 그런 PCR 검사 뭐 이런 거. 그걸 이제 사전에 요구한다든지 예. 들어와서 요구한다든지 되면 격리를 이제 긴 시간 동안 해야 된다든지. 근데 미국이나 이런 지역은 그 엄격함의 정도가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쪽보다 훨씬 이제 완화된 정도. 그래서 그 급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한 5가지 정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이 북한 같은 경우는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거고 예. 우리로 보면 한 2단계 정도의 엄격함 예. 거기에 지금 5나라가 들어가 있었죠. 거기는 한국과 일본이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미국은 그러니까 아니 중국하고 지금 싸우는 건 한국이 아니고 미국인데 왜 미국은 덜 엄격하고 한국에만 그냥 시범조로 약한 나라니까 시범조로 이렇게 한 거예요? 약간 기분 나쁜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예. 이제 보건위생이나 예.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이 예. 이제 있고 지금도 미국은 뭐 전 세계 다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중국이 들어오든 어디가 들어오든 예. 충분히 이제 그 커버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봤을 수도 있고 예.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중국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지금 오미크론 상황이 이게 뭐 3차 확산을 일으킬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변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제 말은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사람들을 갖다 미국 영토로 다 들어오는 걸 막는 걸 그걸 말한 게 아니고 중국이 미국인들 중국으로 들어오는 거는 어떤 제한 조치가 없냐. 한국은 제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한국은 비자까지 안 내주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예. 그 상호주의라는 거죠. 미국이 안 막으니까 중국도 그렇죠. 안 막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략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은 이번 그 코로나 예. 방역 완화를 통해서 전 세계로 이제 중국인이 나가는 것에 대한 것을 예.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이제 제로 코로나를 달성을 했다. 예. 이제 이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뭐 이걸 제로 코로나를 했다고 봐야 이제 믿지를 않으니까 예. 전 세계로 이제 관광객이 나갔는데 그쪽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그것이 이제 증명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제 그런 그 그림에서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쪽이 이제 나오게 되면 예. 그런 큰 그림에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점으로 예. 오쪽으로 남을 수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제 마찰들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제로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면은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 중에 3분의 1이 PCR 검사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다, 확진을 했다, 뭐 그런 뉴스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무제한으로 입국을 그냥 허용하는 거는 좀 문제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이제 그 검역이나 이제 격리를 강화하는 것. 그건 충분히 메이크 센스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뭐 특정한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나라에 다 해당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특정한 나라만 찍어서 이제 하게 되면은 상대방 국가가 이제 국가의 체면이나 위신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대응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우리 전략은 뭐 우리 국민의 안전과 뭐 의료 안전에서는 적절한 조치였지만 그걸 조금 이제 그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특정한 한 나라만 이제 특정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입국이나 이런 쪽에서 그 방역 강화를 세게 해버리는 그런 쪽이라고 하면 이제 상대한테 그런 빌미를 주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빌미를 없앴어야 되는데 뭐 우리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정책의 우선순위로 놓고 보면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치를 한 거 아닌가 싶어요. 뭐 지금 이게 사실 그 코로나 검역 문제 놓고 한중 관계가 왜냐하면 중국 내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게 감정적인 문제를 중국 사람한테 그 혐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예를 들어서 한국 갔더니 중국 사람들은 여기 무슨 노란 목걸이 차게 하더라. 뭐 이건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장기 체류자 뭐 단기 체류자 이거 분류하려고 이제 했던 건데 뭐 그런 거 갖고 이제 중국 사람들만 노란 목걸이 채웠더라 뭐 이런 뉴스도 가짜 뉴스도 뭐 나오고 그래서 중국 내에서 지금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좀 정서가 안 좋다고 하는데 과거 우리가 어쨌든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드 사태가 그때 또 이게 굉장히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 사태가 지금 다시 그렇게까지 번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얘기들은 이제 카더라 얘기들을 이제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뭐 불편한 대우를 받았다고 그러면 그것의 범위나 폭이나 정도를 이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있는데 그 노란 목걸이 달고 오는 거는 뭐 중국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명확한 해명이고.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외교부의 발표를 보면 왜 이제 이것을 막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거기에 이제 단서조항이 붙는 것이 언제 그런 플레이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있고 뭐 교역이나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뭐 영원히 막다는 것은 이제 조금 도리 안 맞고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이제 한 달 정도를 지켜보면 진짜 확산이 얼마나 되는지 감염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자 제한은 대략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설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한 달 정도 1월 말이나 뭐 2월 초순 정도에 그 조치를 해제하거나 완화하게 되면 아마 중국도 이 현원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같이 해제를 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경제가 굉장히 나쁜 상황에서 그 특히 이제 한국하고 중국은 뭐 경제 교류가 워낙 많은데 그게 인적 교류를 완전히 중단한다는 것은 그건 서로한테 도움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 뭐 양국이 그 비자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고참 방정식이 아니라 이게 기싸움의 이제 그런 정도 그렇게 보여지고 뭐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뭐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그럼 아까 그 기싸움이라고 하셨으면은 한국하고 중국 중에서 이렇게 서로 왕래를 그냥 끊어버리는 지금 끊긴 상태잖아요. 누구한테도 이게 피해가 큰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단기 왕래를 하는 것, 이제 뭐 이것은 그 제한을 했고 대신 장기 체류를 하거나 이제 유학을 가거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제 발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뭐 이게 교류를 끊자 뭐 이런 쪽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돌발 사태에 대응하는 뭐 응급조치, 긴급조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가 길게 가져갈 가능성은 뭐 현실적으로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 그럼 중국 내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누구는 그러니까 뭐 올라오는 사진 보면은 무슨 아파트 밖에 화장장이 모자라서 공터에서 뭐 화장한다 뭐 그런 그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진도 올라오고 실제로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코로나 뭐 확진자나 뭐 사망자 이런 숫자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일반 서방 언론에서는 그거 다 훨씬 더 많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그 전체가 어떻게 되돌아가는 것들은 사실은 어느 누구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확산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냐. 예. 뭐 우리도 그랬습니다만은 코로나 확산이 심하게 됐을 때 우리도 화장장 문제라든지 병원 문제가 똑같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좀 간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예. 정말 이게 얼마나 완전히 풀어놔도 될 만한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경계하는 거냐는 예. 그 중국의 8시 뉴스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거기 보면 중국은 항상 이제 그 저녁 뉴스에 보면 지도자 동향이 나옵니다. 예. 그때 지도자가 행사에 참석했을 때 마스크를 착용했냐 안 했냐. 그리고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마스크를 썼냐 안 썼냐를 보면 예. 지금 중국이 대응하고 있는 것을 첫째 볼 수가 있는데 어제 저녁에 그 8시 신문리엔보를 보면 그 지도자 동향에서 다 마스크를 쓰고 나와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풀긴 풀었지만 예. 이제 조심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우리도 그랬습니다만은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그 감염의 공포 때문에 이동이 줄거나 없게 되죠. 예. 그래서 중국의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그 빅데이터를 잘 쓰는데 예. 그 바이두에서 예. 실시간으로 이 바이두 앱을 쓰는 사람들의 위치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동 지수를 이걸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바이두는 그러니까 중국의 구글이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네이버나 예. 구글 같은 예. 건데 거기 보면은 이제 2020년, 21년, 22년, 23년을 서로 비교해서 예. 이동 지수를 보면은 지금 2023년 1월 달에 예. 그 수치가 22년이나 이제 21년보다 더 높아요. 그 얘기는 이제 그 코로나 방역 해제에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공포 때문에 또는 이제 확산의 심각성 때문에 이동을 줄인 것이 아니라 예. 풀리고 있다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를 보면 돼요. 미세먼지. 그래서 중국이 이제 공장을 가동하게 되고 전력을 많이 쓰게 되고 그러면은 그렇지. 이게 연기가 많이 나오죠. 아, 요 며칠 미세먼지 그 심한 게 그것 때문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은 바람 불면 8시간이면 그 미세먼지가 또 이제 그렇죠. 스모그가 그대로 날라오기 때문에 하늘이 깨끗하다고 하면 중국의 경제 활동이 굉장히 나쁘다고 봐야 되고 그것이 이제 심하면 심할수록 사실은 이게 경제 활동의 활동성은 훨씬 크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한 세 가지로 미뤄보자면 어디도 이제 통계 수치는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도 조심은 하고 있지만 그 풀어놓은 것도 맞고 경제 활동의 그 활동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 그런 것들은 확실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제로 코로나를 언제까지 할 수는 없었으니까는 위드 코로나로 지금 전환을 한 건데 사실 예전부터 그러니까 전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3월인가 그 양회가 있잖아요. 중국의 그 최대 정치 행사가 그때 즈음에서 아마 풀지 않겠느냐 했는데 조금 일찍 풀긴 풀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갑자기 확 풀어버리니까 얼마나 중국 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지는 사실 수치상으로는 보면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국은 사실 집단 면역이라는 게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였잖아요. 워낙 집안에서 그냥 꼭 아예 그냥 다 못 나오게 해버렸으니까. 이렇게 다 갑자기 확 풀어버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이두에서 그렇게 이동량이 현저하게 막 늘어나는 게 보인다면은 이게 새로운 또 다른 팬데믹의 어떤 그 가능성 그런 거는 없을까요? 새로운 변종 뭐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가 있는데요. 뭐 그 변종은 뭐 한국도 그렇고 특히 미국이 이제 신종 변종 갖고서 걱정하고 있고 중국도 그게 있는데 일단 중국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2월 달에 이제 이동 제한을 이제 완전히 풀면서 1차 확산을 시키는 것 같아요. 확산을 시킨다? 그렇죠. 아, 사람들을 감염되게?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중국의 발표가 아주 재미난데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은 그러면 틀렸냐. 지금 푸는 것이 맞고 그러면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렸냐 이래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중국이 왜 이렇게 풀었냐 여러 가지 이유를 될 수 있지만 그래서 뭐 이거 A4 용지 때문에 그렇다 백지 시위가 이걸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그것보다는 축구공이 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가요? 축구공요. 축구공?
그 월드컵?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축구공이 결국은 중국 정부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소위 말하는 타케토스 함정, 정부를 아무도 믿지 않는 그래서 이게 마스크 쓰고 격리하고 이동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는데 월드컵 중계에서 본 전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 쓴 사람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땐 14억의 인민들이 멘붕이 오는 거죠.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이것은 이제 빨리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타케토스 함정에 깊이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정부가 우리를 속였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의 발표를 보면 왜 지금 이렇게 푸냐 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그때는 코로나는 균이 강했고 우리는 약했기 때문에 막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 왜 갑자기 푸냐.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로 우리는 그 사이에 3년 동안 방역 시스템이나 의료 시스템이 강해졌고 코로나는 오미크론으로 이게 약해져서 그래서 지금 풀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논리로 이제 대응을 해서 푼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 생각은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한 2주 정도 지나면 정상인의 경우는 이 안정화가 되는 걸로 보여지니까. 그런데 중국의 오미크론이나 한국의 오미크론은 사실은 같은 거니까. 그래서 중국은 1차적으로 12월에 1차 확산을 시키고 그 이제 다음 주에 춘절 1월 중순에 이제 중국에 2억 9천만 명의 농민공이 있어요. 시골에서 올라서 일하는 분들이. 이분들이 고향을 돌아가는데 과거 한 3년 동안은 못 가게 했죠. 그래서 고향에 안 가면 뭐 자동차를 줄게, 경품을 줄게, 뭐 보너스를 줄게 그랬는데 아마 이번에는 장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운수교통부가 낸 거 보면 작년에 중국이 춘절에 귀향한 사람이 한 10억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한 20억 명, 21억 명 정도 한 배 이상 이제 고향으로 갈 거다. 그 얘기는 안 맞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아마 농촌 지역의 2차 확산이 아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귀경을 하게 되는 1월 말 이때가 되면은 다시 이제 도시에 재확산이 이루어지는 그 3차의 확산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마 대략 전 국민의 8, 90%가 감염되는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 피크 시점이 언제냐. 그래서 그걸 대략 이제 1월 말 이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중국의 전략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량의 그 사망자가 나오거나 이러면 어떡하냐 하는 건데 이제 뭐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국이 뭐 시골에는 노인들만 있고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이제 확산이 되면 대량의 사망자가 나온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우리도 똑같죠. 뭐 우리도 시골에 뭐 어르신밖에 안 계시고 시골에 병원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경제 정상화가 이게 더 급하고 또 오미크론의 실체를 이제 놓고 보면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것이 치명상으로 갈 확률이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 한 1월 말 정도까지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면 아마 2월 달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3월 달 말씀하신 양해 전에 이제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응처가 두 가지를 잡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중국의 그 백신이 물백신이다. 오미크론은 잘 듣지 않는 거다. 그런데 그건 이제 불활성 백신인데 중국이 지난번에 이제 독일 총리가 왔다 가기도 했지만 그 서방의 활성 백신을 이걸 이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미크론에 이제 잘 듣는 백신을 하나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최근에 중국이 보면 이제 3상을 끝낸 그 코로나 치료제를 3가지를 발매를 했고 그중에 3가지를 우리 같으면 이제 의료보험 리스트에 올렸어요. 아스피린이라고.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이제 오미크론에 듣는 백신하고 우리 박스로비드 같은 그 치료약을 이걸 이제 같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량 확산이나 또는 대량 발병에 대한 대응은 중국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럼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인위적으로 꽉꽉 그 제로 코로나로 봉쇄했는데 그 전략이 이제 이거 틀렸다. 이거 아니니까 그냥 옛날 스웨덴이 그랬듯이 스웨덴인가? 하여튼 뭐 감염시켜서 그냥 다 어차피 독감이나 마찬가지니 집단 면역을 시키는 게 더 빠르다. 그게 이제 올해 안으로 이제 목표가 그렇다 해서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중국이 어쨌든 그 2분기 이후에 성장률이 5%대로
높아질 것이다. 이런 보고서 나왔거든요. 그게 그러면 어쨌든 경기가 그러면 다 이제 풀고 활성화되면은 우리나라는 뭐 미세먼지 또 잔뜩 넘어올 가능성이 있으니 그건 좀 그렇긴 하다마는 그것도 다 연결된 겁니까? 그러면 5% 성장률 얘기가 나온 게? 그 중국의 성장률이 얼마나 될 거냐인데 지금 뭐 월드뱅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에 많은 예측기관들이 내년도 전망치를 내요. 금년도 전망치를 내는데 보면 제가 5개 기관 평균치를 11월 이후에 발표한 걸 보니까 세계 GDP가 작년에 3.1에서 1.9 정도로 한 1%포인트 떨어지는 걸 나오고 미국이 이제 1.8에서 낮게 보는 데가 0.1 뭐 조금 높게 봐도 1%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아주 재밌는데 중국이 위기다, 뭐 어렵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전 세계 주요 예측기관 5개가 작년 GDP를 3.2로 보는데 금년에 4.8로 봐요. 성장률이 높은 걸로 다 예측을 해놓고 말은 이제 망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게.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코로나 방역의 이동 제한을 풀어서 사람들이 분노의 소비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GDP는 바로 1, 2%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한 4.85를 가더라도 거기서 한 1.5에서 2 정도는 이제 방역 규제로 인한 베이스 팩트가 있고 중국이 자기네가 보는 잠재 성장률을 한 5에서 5.5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이 조금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한 4%대 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저효과가 합치면 대략 중국이 금년에 한 5에서 5.5 정도? 이 정도 성장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놓고 보면 이제 중국이 그렇게 성장을 높이려면 중국이 지금 GDP에서 중국이 뭐 우리는 제조 공장, 세계 공장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중국이 지금 소비가 GDP에 기여하는 비중이 65%나 돼요. 중국이 소비 국가입니다. 실제로는 지금은. 그래서 그게 뭐 예를 들면 뭐 내구 소비 중에 제일 큰 게 자동차인데 중국이 1년 자동차를 2,600만 대를 사는데 미국이 1,600만 대, 작년에 1,300만 대밖에 못 샀거든요. 거의 미국보다 1,000만 대 정도 많은 차를 사는 소비 국가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국은 뭐 지난번에도 우리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코로나 3년을 하면서 중국의 소비 활동은 전부 이제 이 핸드폰으로 이제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최근 이제 뭐 코로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확실하게 막아놓은 게 2가지가 있는 하나가 부동산이고 또 하나가 플랫폼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번 그 작년 12월 달에 중국이 2023년 경제계획을 얘기하는 경제공작회의에서 3년 동안 그렇게 꽁꽁 묶어놨고 규제했던 부동산하고 플랫폼 기업 규제를 싹 풀었어요. 그게 이제 금년도에 중국 정부의 목표는 소비, 내수 활성화라는 걸 이제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 중국이 뭐 경기를 회복시킬 힘이 있냐 그러는데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빌리티가 회복이 되면 우리도 그렇지만은 이게 소비 활동이 정상화만 돼도 이것은 기저효과 때문에 가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경기 나쁠 때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지만 정부 역할이 중요해요. 그래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얼마나 하냐 이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돈을 얼마나 푸냐는 건데 지금 중국 정부가 이 작년 하반기부터 돈을 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렇죠. 통상 한 8% 정도 통화 증가율을 가져가다가 11월 달에 보면 통화 증가율을 12%로 50%나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풀면 뭐 9개월에서 12개월 뒤에 영향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금년 하반기에 중국이 지금부터 돈 푼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은 뭐 정부가 정부 부채나 이런 것들이 재정이 건전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 지방채라든지 이제 이런 그 정부 재정 지출을 재정 적자를 확 내 가지고 이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룸이 굉장히 커요. 아니, 중앙정부야 그렇지만 지방정부는 재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지 않아요? 지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지방정부 부채 때문에 중국이 망한다, 그러니까. 위기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심플한 게요. 중국은 중앙집권제의 나라지 지방자치제의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그건 그렇죠. 우리도 예전에 성남시나 인천시가 모라토리움 왔을 때 그럼 그 공무원들 다 해고하고 했냐.
중앙정부가 돈 줘서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그것도 아닌 중앙 집권제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부채는 문제가 되면 결국은 중앙정부가 돈 줘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하는 건데 일단 먼저 형식은 아마 지방정부들이 지방채를 이제 찍어서 SOC 투자를 먼저 하기 위해서 먼저 마중물을 이제 만드는 것이 굉장히 클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그 재정 수지가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를 확 내버리는 거죠. 통상 한 3.5, 3.8 이렇게 하는데 이걸 4%나 5% 뭐 만약에 경기가 나쁘면 6%까지 적자를 내버리는 겁니다. GDP 대비. 그럼 거기서 이제 1, 2%가 성장률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세금을 깎아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세금 깎기 전에 그 얘기 전에 중국은 그럼 재정 적자를 그렇게 내서 재정 적자를 낸다는 건 그만큼 재정 지출을 많이 해서 돈을 막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다리 짓고 뭐 해갖고.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못하는 이유가 지금 다 긴축하고 물가 올라가서 이거부터 때려잡아야 된다고 해서 못하는 거잖아요. 중국은 그러면 물가가 12월 달에 물가가 1.8%인가 그렇습니다. 낮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거의 8개월 동안 계속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동을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진 거죠. 오히려 떨어졌다. 그렇죠. 그리고 2021년부터 중국은 통화 단속을 해서 통화 증가율을 확 낮춰놨죠. 그러다 보니까 CPI가 이제 2%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데 신경 쓰지 않고 금리를 낮추고 돈을 벌 수 있는 여유가 지금 있습니다. 그 물가 상승률이 다른 나라는 다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중국은 거기서 굉장히 자유로운 거네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뭘 했길래 중국은 물가가 안 올랐어요? 그래서 그것은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먼저 겪었다가 먹는 것의 비중이 커요. 저게 돼지고기. 그렇죠. 그런데 그 가격이 떨어진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CPI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라간 게 원자재 가격들이 이제 올라간 것 때문에 올라간 건데 원자재 가격은 뭐 이미 작년 중반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CPI를 낮추는 이펙트를 가져오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펑펑 쓸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다른 나라는 그게 안 되지만 중국은 지금 된다. 그렇죠. 중국은 이제 정부 부채가 뭐 주요 국가들, 서방 국가들의 절반도 안 되니까 이제 이럴 때 정부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게 쓰일 수가 있죠. 그럼 뭐 세금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은 중국이 작년에 뭐 하여튼 그 저희 경제쇼에서도 뭐 그 중국 얘기 여러 번 다뤘지만은 언론들도 그렇고 홍다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위기다 올해 그러니까 내년 그러니까 2023년 이를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랬는데 그거 아니네요.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그 상황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2023년에는 전 세계 경기 중에서 이 경기의 턴어라운드는 중국이 먼저 하기 때문에 중국을 봐야 되는 게 맞고 그 사이에 이제 뭐 국유기업 문제나 이제 부동산 문제나 헝다를 포함한 이것들은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나 이제 이 대출 제도 이 부동산 제도를 우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서 이제 나온 오해인데 헝다는 벌써 사건 터진 지가 1년 반이 더 지나갔다고요. 그런데도 아직 중국 부동산이 멀쩡하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하고 다른 시스템이라는 거죠. 헝다도 아직 파산한 거 아니죠? 그렇죠. 하여튼 뭐 그래서 그렇죠. 헝다 문제도 잠깐 뭐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몇 차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대우조선하고 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정부가 계속 끌고 가는 거다. 큰 기업이 부도가 나게 되면 그 하청업체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부가 부채를 은행 부채를 출자 전환을 시키고 그 대주주 지분을 소각하고 제3자를 이제 끌어들이는 그 과정에 지금 있는 거죠. 헝다 문제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그 세금 중국 세금 뭐 그 얘기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중국이 이제 상대적인 재정 여력이 좋기 때문에 뭐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한 1조 5천 정도 이제 세금을 통상 깎아줬는데 그걸 한 3조 정도 깎아줘 버리면 GDP 한 0.5에서 1% 정도의 이제 기여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 구매세를 낮춘다든지 그 가전제품을 살 때 가전 구매세를 낮춘다든지 아마 그런 조치들이 아까 말씀하신 양회의 3월 달 이후에 정부 정책에 아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 감세를 통한 그러니까 경기 부양.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감세 지금 해요. 우리 정부도 지금 감세 정책 그 뭐 법인세하고 종부세 뭐 주식 그 대주주 뭐 그거 감면해주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정부는 어쨌든 그게 낙수 효과를 이제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유층 그리고 대기업한테 그 여력을 주면은 그게 결국 수출 잘 되고 그러면 수출 잘 되면 투자 많이 할 테니까 고용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면 소득이 늘어나고 그래서 다시 세금도 늘어난다. 이게 이제 그 낙수 효과잖아요. 그걸 이제 뭐 누군 돌아간다, 그 작동한다 안 한다 뭐 얘기는 있지만은 우리 정부는 어쨌든 그게 낙수 효과가 있으니까는 뭐 그런 방식으로 감세를 이제 하겠다는 건데 중국도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죠.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규모나 폭을 예. 이제 그 사이 경제가 워낙 나빴기 때문에 또 이제 나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해버리는 거죠. 그 GDP 한 1% 정도를 예. 이제 확 깎아줘버리는. 예.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좋아지면 그거 더 받으면 되니까. 예. 이제 그런 전략을 그 정책적 수단으로 보면 그런 한 세 가지를 예. 아마 이제 양회의 끝나고 나서 하반기에 걸쳐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 시진핑이 지금 3년임을 했잖아요. 누구는 이게 시진핑이 3년임이 미중 간에 지금 워낙 그 경쟁이 치열하니까 미국의 축복이 내려진 거다. 이거는 뭐 승부는 보나마나다. 시진핑이 3년임 하면서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부분은 좀 전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좋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 미국은 4년 임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어공이죠. 그래서 임기 끝나버리면은 또 만약에 정권 연임이 안 되면 그 사이 정치의 모든 이제 조치들이 다 제로로 돌아가는 예.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다르듯이 예. 그래서 그 리스크가 이제 있는 반면에 중국은 이제 한 번 뭐 했다고 그러면 최하 5년 기본적으로 10년 정도가 더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예.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이게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그 주장했던 많은 내용들이 만약에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이 집권하게 됐을 때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만약에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한쪽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한쪽은 정책을 또 뒤집는 현상이 나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구멍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뭐 중국에 그런 말인데 새로운 관리가 등장하면 잘해보려고 횃불을 3개를 들고서 밤낮으로 일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 중국이 말씀하신 이제 3년임을 하게 되면 이것은 거의 실질적인 이제 1인 지배 체제라고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1인 지배 체제의 후유증이나 부정적인 효과는 집권 1, 2년 차에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5년이나 10년 갔을 때 이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고 오히려 1, 2년 차 단기적으로는 이제 충성 경쟁이 벌어지게 돼 있고 또 이제 3년임의 그 논리적 타당성을 맞추기 위해서 경제나 모든 분야에서 이제 월등히 좋은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시달리기 때문에 오히려 집권의 그 3년임의 초기 전반 정도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성장률이 더 높아지거나 여러 가지 경제 활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뭐 그 독재는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마련인데 적어도 집권의 1, 2년 차 이때는 그럴 가능성 거의 제로가 아닌가 아니냐. 근데 문제는 미국의 경우는 정반대로 1, 2년 차에 또 정권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반드시 미국에게 유리한 그런 조건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중국 시진핑이 집권 3년임을 하고 있으니 중국 내부에서도 사실 예전의 중국이 아니잖아요. 중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불만들이 여기에 대해서 야 이렇게 가도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대명천지 이런 독재가 가능해? 이런 불만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권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시진핑 체제가 경제 정책에 올인하는 그러니까 그 중국 인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된다. 이게 좀 강박관념이 좀 들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칼럼에 그런 걸 썼는데 중국은 이제 권력은 총고에서 나온다. 그래서 힘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그 총 가지고 밥은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총으로서 힘으로서 권력을 잡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 뭐 클린턴 대통령이 했든지 바보의 경제야.
경제로 필연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최고의 정치가 뭐냐. 가장 좋은 정치는 뭐 한포고복 그 농부가 배 두드리면서 밥 먹고 자는 건데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것이 최고의 정치라고 하는데 결국은 사회가 불안해지거나 이런 것들은 먹고 살기 어려워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3년임의 그런 정당성에 대해서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이건 경제 외에는 답이 없죠. 그리고 이제 2022년이 경제가 나쁘면 나쁠수록 사실은 기조학과 때문에 2023년이 이게 좋아질 수 있는 룸이 굉장히 큽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12월 달, 1월 달 이때 이제 오미크론의 확산이나 또는 규제 해제로 인한 이제 생산 활동의 지연들이 오히려 이제 2분기 이후에 그 경기 부양을 하거나 좀 과감한 경제 조치를 하기 위한 빌미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은 할 수가 있겠지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조금 이제 서방의 모든 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조금 뒤집어 놓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그 웨이트를 높여야 되는 건 아닌가 싶고 지금 실제적으로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놓고 보면 중국이 작년에 그렇게 어려웠다고 하는데도 보면 무역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로 8천억 불이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으로부터의 무역수지 흑자도 사상 최대. 그리고 탈중국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지만 중국에 들어가 있는 외상 투자 기업들 이 기업들의 수출액도 사상 최대였고 무역수지 흑자도 2020년 이후로 사상 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돈이 안 돼서 중국에서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면은 여전히 중국에서 그 중간 정도의 임금에 숙련계 노동자를 통해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시진핑의 3년임 했으면 4년임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5년마다 다시 그 당대회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4년임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 통상은 이제 후계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주석이나 당교 교장이나 여기에 이제 50대 그래서 중국은 뭐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 칠상팔하라고 67세 이하의 사람을 거기다가 앉혀야 되는데. 후계자로.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한 번 짓고 나면 10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50대의 그 젊은 인재가 국가부주석이나 또는 이제 그 당교 교장이나 그 상무위원회 반열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기회에 그 차기에 대권을 잡을 사람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건 시진핑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것은 뭐 확장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금 있는 지도자가 그 다음 기회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러면 시진핑이 그럼 4년임도 가능한 거예요? 3년임도 그러니까 그렇게 좀 우리만 불안했었나? 그래서 이제 그것은 중국 헌법에 그 주석은 5년 임기에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것을 2018년에 삭제를 해버린 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삭제하고 나서 첫 번째 수혜자가 바로 시진핑이고 그 지금은 이제 그걸 없앴기 때문에 4년임을 하든 5년임을 하든 그것은 뭐 헌법에 위배되거나 규정에 위배되는 건 이제 아닌 상황이 돼버린 거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어쨌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중국은 지도 체제가 이제 계속 일관성 있게 지금 시진핑 체제로 그 좋든 나쁘든 유지가 되는데 미국은 2년 뒤에 바뀔 가능성도 있고 일단 올해는 미국하고 중국 간에 어쨌든 지금 기술 패권 경쟁 특히 반도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더 심해지나? 강대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희망사항은 뭐 양국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악수하고 선거도 다 끝나고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시진핑은 더 강해졌고 더 강해졌고 바이든은 더 약해졌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다음번 선거를 위해서는 경제를 가지고서는 뭐 인기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역시나 이제 중국 때리기로 가야만이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국 정책은 강으로 간다. 근데 3년임을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3년임의 명분이 전쟁 중에는 장소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 장소를 바꿔놨더니 이제 미국의 무릎을 꿇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것은 3년임의 명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은 당연히 이 3년임의 그 명분 때문이라도 그 미국과의 관계는 강으로 간다. 그렇게 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미중의 기술 전쟁 이것은 더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불똥이 어디로 튈지 이제 그것은 조심해야죠.
근본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둘 중에 하나가 쓰러질 때까지 이거는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싸움은? 이미 뭐 돌아오지 않은 강을 걷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은 보면은 미국 GDP의 40%가 넘어가는 넘버 2를 살려둔 적이 없어요. 예. 뭐 미국을 다른 말로 하면 2등 죽이는데 이골이 나는 나라? 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구소련이 40% 넘어갈 때 이제 페레스트로이카로 죽였고 일본이 40% 넘어가자 이제 프란스 합의로 앵고로 죽였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중국은 그 두 나라의 이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지금 미국 GDP 77%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역대 최강자를 만난 것이고 미국은 반드시 중국 자초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제 자초시키면 중국은 이걸 넘기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을 제끼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뭐 못 먹어도 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통상 이제 과거에 보면 그 1, 2등의 싸움은 10년에서 18년간은 긴 전쟁입니다. 그런데 미중의 전쟁이 지금 4년 지난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과거에 소련이나 일본의 사례를 보면 아직 초반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10년 이상 그럼 더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GDP 지금 77%까지 올라갔으니 더 오래 갈 수도 있겠네. 그럼 이 싸움이. 그러면은 지금 봐서는 미국이 이길 것 같은데. 미국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좋겠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제 앞으로 그 5년에서 10년 사이에 중국이 커지는 걸 미국이 어떻게 막냐에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국 증시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는 중국 증시에 그 기대를 해봐야 된다. 뭐 중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장률이 5%까지는 뭐 나오고 그런 나라가 중국밖에 없잖아요, 지금. 중국 증시 흐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뭐 한국 언론에서는 탈중국 차이나런 얘기가 넘쳐나는데 뭐 결론은 이렇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에 중국 증시로 자금은 외국 자금 계속 들어갔다. 그래서 서방이 입으로는 탈중국 런 차이나를 얘기했지만 스마트 마니는 계속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중국의 경기 회복,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아마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고 들어간 이제 선침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항상 뭐 돈이 가장 빠르죠. 그래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제 중국에 관한 얘기보다는 돈의 움직임을 갖고서 판단하는 것이 중국을 파악하는데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척도가 될 것 같아요. 한국의 왜 그 한국 투자자들 중에서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지만은 중국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3월에 중국 양회가 있잖아요. 가장 큰 정치 행사. 이 3월 양회 기간이 중국 증시 투자의 새로운 뭐 그 한번 그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보고서들 나오고 있거든요. 소장님 그래서 뭐 중국은요 찬바람 불 때 이제 투자하는 것이 답인데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달에 이제 당 대회가 있거나 또는 경제 공작회의 같은 것이 있고 3월 달에 양회의 같은 이제 정책이 나오는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재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때 항상 주가가 강세로 전형적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때보다는 그 이전에 이미 주가가 먼저 반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신년에 이제 서방 세계는 제니어리 이펙트라고 1월 달에 이제 그 호재가 있긴 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2, 3월 달에 이제 양회의를 전후한 그때 호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중국 증시에도 지금 그 좀 주목할 만한 업종 같은 것일 거 아니에요? 분야가. 어떤 분야가 좀 그래서 중국이 지금 보면 중국 증시는 올해하고 닭한테 물어봐라. 누구하고? 올해하고 닭한테. 그래서 지금 보면 참 비유가 참 찰지십니다. 중국이 리오프닝을 지금 하게 되면 그 사이에 못했던 외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베이징 카오야라고 북경 오리.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양고기 샤브샤브. 이런 거를 하는 식당이 상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들의 주가가 지금 속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어떤 칼럼에 그걸 썼지만 공자님보다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먹자, 놀자, 가자. 먹자, 놀자, 가자? 사자. 이 아이템 소위 말하는 소비재 산업들이 지금 1순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분노의 소비도 있지만 리오퍼닝에 맨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이러니지만 미중의 전쟁이 벌어지면 국산화, 기술 국산화 때문에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이런 첨단 산업이 브로킹이 돼서 이게 죽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미국의 2배, 3배 되는 보조금을 받아서
이제 엄청나게 수혜를 입는 업종으로 첨단 산업이 이제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미중이 이제 대만을 놓고 싸우게 되면 방산 문제가 걸려요. 그런데 중국은 방산업체가 다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비 예산이 계속 늘기 때문에 아마 방산 그래서 4차 산업하고 그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그리고 방산 산업 뭐 이런 걸 금년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재밌는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비유도 좀 그렇게 그냥 재밌게 하세요. 닭과 오리.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는 유튜브로 경제쇼 플러스 업로드됩니다. 최백은 경제학교 교수와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